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물론 콜라라는 분야만 떼놓고 보면 코카콜라가 선두주자고 펩시가 추격자입니다. 1980년대 초에 추격자 쪽에서 괜찮은 광고 캠페인 하나를 벌였습니다. 브랜드를 알려주지 않은 채 마시고 평가하게 한 거죠. 실제 장면을 압축해서 내보낸 이 광고에서는 의외로 펩시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소비 심리학자들이 이 실험을 세분화해서 재현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경우는 펩시가 51대 44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알려주고 평가하게 하니까 결과가 확 달라졌습니다. 23대 65로 압도적으로 코카콜라가 앞섰던 거죠. 2003년에는 이 코카콜라 측에서 많은 돈과 뇌 스캐너라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두 개의 콜라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뇌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코카콜라의 경우는 뇌의 일부가 번쩍거렸지만 펩시의 경우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즉 코카콜라는 뇌에 각인된 브랜드여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었죠. 이 실험 후에 소비자들 뇌를 탐구해서 이걸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는 뉴로 마케팅, 신경 마케팅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그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책인데요. 뉴로 마케팅을 넘어서는 뇌과학 경제학자이자 동시에 뇌를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 행동 독자 모델을 개척한 사람의 책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부록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건강과 행복이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댓글 보고 하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상이 소비를 멈추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온다. JB 맥키너니 쓴 디컨슈머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먼저 문선영님. 요즘은 고금리 대출이자 때문에 원치 않게 소비를 줄이게 되네요. 3523번님. 정년 은퇴 후 뚝 떨어진 수입 때문에 저절로 디컨슈머 실천 중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소비를 당연시하는 상황에서 혹은 과잉 소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소비를 4분의 1 정도 줄여도 별 문제 없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었는데 네. 근데 지갑 사정 때문에 지금 두 분 얘기처럼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여야 하는, 그러니까 강요된 소비 감축의 경우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예전처럼 소비를 많이 할 때가 즐거웠던 경험으로 뇌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네. 소비를 줄이는 게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소비 감축이 중요하다는 건데 강요된 건 역시 좋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각자 소비를 어떻게 줄이는지도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6703번님.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많이들 소비 줄였을 겁니다. 저는 분가한 지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해주셨고요. 김병규님. 패스트 패션이 문제라지만 오래 입으면 됩니다. 제 청바지도 싼 데서 사서 4년 이상 입고 있어요. 정정자님. 휴대폰은 10년, 에어컨도 29년째, 20대 샀던 옷도 여전히 입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 보며 살아서 그런지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 1억 갚았습니다 해주셨고요. 반면에 김삼선님. 저도 진짜 악랄할 정도로 소비를 줄이고 삽니다. 그러나 줄줄 새는 자식들 보면 하나만 생각이 듭니다. 라고도 해주셨네요. 배달 음식 끊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 브랜드 출입, 그러니까 뭐 유니클로 이런 데 출입 안 하기만 해도 상당히 그 절약이 될 겁니다. 또 구독, 이것저것 은근히 숨겨진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다 끊기가 쉽지가 않은 일들인데요. 끊어도 큰일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뭐 스파 브랜드나 이런 데 출입하지 않고 구독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배달 음식도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굳는 돈이 꽤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끼는 것에서 재테크는 출발해야 되는데 참 소비 줄이는 분들도 아이 앞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아이가 하여튼
돈 들어가는 구멍이죠. 공감을 하시나요? 예. 자, 8118번님. 빈국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는 세계 상위권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소득 수준이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 거죠. 지나친 소비와 경쟁적인 경제 성장이 아름다운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지켜야 합니다. 한편 1003번님. 소비를 4분의 1로 줄이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은 되겠지만 네.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지금 과잉 소비 시대의 인프라인 나라거든요. 네. 거기서 다 만들죠. 네. 패스트 패션도 다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기후 변화로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1m에서 2m 높아지게 되면 방글라데시의 주요 도시가 다 물에 잠겨요.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역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생각 자체가 저자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소비의 25%를 지금 당장 줄여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네. 습관적으로 우리가 과잉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에 적응한 괜찮은 삶의 질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에콰도르 사례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랬던 네. 거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신경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 박사가 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예. 이 책 2004년에 출판된 원제 브레인 뷰입니다. 소비자는 왜 사는가? 그러니까 뉴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쉽게 말해서 뇌 과학을 마케팅에 접목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케팅 중에서도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왜 어떤 동기로 구매 행동을 하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그냥 심리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스캐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비 때문에 가능해졌는데 네. 정확히는 기능적 자기 공명 장치. MRI라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병원 가서 찍는 게 MRI인데 그 앞에 기능적이라고 말을 붙인 건 특정한 행동이나 상하고를 했을 때 MRI가 어떻게 변하나, 특히 뇌의 MRI가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게 뇌 과학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소비자 구매 행동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뉴로 마케팅, 더 넓게는 뉴로 경제학이라는 얘기도 요즘 하고 있고요. 이게 활성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실 텐데 이 뇌 스캐너를 통해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그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네. 그건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표시되는 거예요.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전에 이런 생각을 떠올리도록 과제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랬더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활성화되네 이런 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뇌의 어떤 부분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완벽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러면 거잖아요. 뇌과학도 인정하고 있지만 뇌는 소우주입니다. 우주를 지금 완벽하게 아는 물리학자들이 있나요? 없죠. 알 수가 없죠. 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제를 던져서 코카콜라를 마실 때, 펩시콜라를 마실 때 뇌가 어느 분야가 활성화되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는 뭘까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경제학 그중에서도 소비자 심리학에 활용하는 게 뉴로 마케팅 혹은 신경 마케팅 우리말로는 네. 이렇게 표현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마케팅 활동 전에 해야 할 일이 소비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예. 뇌 스캐너를 통해서 이 욕망과 필요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고 이 분야의 전공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전까지 소비자 심리학이나 소비자 행동론은 두 가지 방법론이 있었어요. 하나는 관찰하는 거죠. 네. 소비자들이 뭘, 왜 사는지 관찰. 두 번째 20세기 들어서 많이 발전한 건 소비자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 조사를 많이 하는데 방식도 다양한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는데 저자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뇌를 들여다보면 된다. 네. 뇌 스캐너를 통해서. 그러면 소비자 연구나 마케팅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저자 특히 이 분야 전공자들은 뇌 혁명이
마케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면은 이게 다른 학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많이들 있겠죠. 뇌과학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뿐만 아니라 뭐 사회학,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의 뇌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보면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많이 확산되고는 있는데 다만 저자도 인정하다시피 이게 아주 본격적인 연구나 활용에 이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MRI 비싸잖아요. 근데 그럼요. F가 붙는 기능적 자기공명 장치를 활용하려면 더 비싸요. 그리고 연구 분야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심리학자, 경제학자, 네. 경영학자 뭐 이런 분들, 뇌과학자 이게 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아직 제한적으로 쓰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뇌과학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다만 이 이전 소비자 행동론에서 몇 가지 전제들이 틀렸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뇌과학이 소비자 행동이나 소비자 심리에 주고 있는 충격들이 있는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많은 고객들이 의식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고 믿어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70-80%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다. 네. 한번 대형마트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제는 뭐 하고 집지 여기서 가격 비교 다 하고 유통기한 다 보고 그런 아주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70-80%는 무의식적이고 나머지조차 의식이 개입되는 분야도 의외로 의식적이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 경영학의 기본적인 전제인 고객들은 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조차도 아니다. 들여다봤더니 그냥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 감정의 핵심은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된 뇌에 깊게 뿌리내린 즐거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좀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라는 이유로 상당히 비합리적인 구매나 소비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정이나 전제들이 많이 틀렸다고 뇌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동기와 감정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왜 사느냐 할 때 아까 감정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동기라는 게 감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빅3라고 이 뇌과학자는 얘기합니다. 빅3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걸 주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빅3가 뭐냐 하면 자극하려는 욕, 자신의 뇌를 자극하려는 욕, 체험 욕구죠. 네. 뭐 해보고 싶어. 지배 욕구, 권력 욕구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걸 통해서 지위도 과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권력 욕구, 지배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균형 욕구라고 저자는 표현하는데 내 아이들은 잘 돌보고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어 하는 일종의 안전에 대한 욕구죠. 이걸 빅3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감정 시스템이 있다. 사람들의 모든 감정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목표라는 것들도 있고 동기도, 구매 동기도 생겨난다. 뭔 물건을 살 때 어떤 감정이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 과시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주 비싼 차를 사는 거죠. 지배 욕구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밖에 그 세 가지를 빅3를 기준으로 해서 뭐 결합 모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합, 돌봄, 그다음 놀이, 포획, 사냥, 싸움, 성욕, 식욕, 구토 이 사이사이의 위치에서 영역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모듈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합이나 돌봄은 아무래도 균형, 안전 욕구와 네. 관련된 걸 테고 놀이는 자극을 받고 싶은 욕구일 거고 뭐 포획, 사냥, 싸움, 성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배하고 싶은 권력 욕구일 테니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감정 시스템 안에서 동기들이 이제 구매 동기도 자리를 잡는다는 네. 거죠. 앞서서 뇌가 소우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뇌가 간단치가 않잖아요.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뇌 자체도
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각 분야별로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또 이 뇌의 신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호르몬 네. 뭐 이런 것들도 제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하게 일이 번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뇌를 온전히 파악하고 사람들의 구매, 소비와 관련된 뇌의 작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뇌를 크게 기능으로 보자면 3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중에 이 뇌줄기 다음에 있는 변연계라고 불리는 곳이 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구매와 관련해서는 그 빅3와 그 밖의 동기들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네. 변연계 모델이라고 자신의 모델을 구매 동기 모델을 정합니다. 그게 영어로는 림빅인데 림빅 모델이라는 게 이분의 모델이에요. 네. 우리가 뇌 과학 몇 차례 책으로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인들이 신피질이라고 불리는 큰 뇌가 구겨져서 이 들어있는 그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현대인들의 뇌의 진화가 거듭됐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어떤 기능이냐? 다양한 경험을 패턴화해서 저장해놓고 가능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새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입시켜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뇌의 기능으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의 비밀 그림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것과 뇌줄기 사이에 있는 변연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분야에서 결정과 판단은 한다는 것. 물건을 살 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아주 축소해서 림빅 모델이라는 변연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뉴로 마케팅의 기본으로 삼는 분이 이 저자죠. 책에 보면은 막 뇌 그림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별책 부록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 사실 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고객들을 이해하는 건데 그렇죠. 고객들의 감정 시스템을 자극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은 어떤 상품을 산다라는 걸까요? 3가지 감정이 빅3 동기가 되는 거죠. 네. 지배, 안전, 그러니까 지배는 권력이니까 그렇죠. 균형, 자극, 지배인데 이런 것들의 감정을 중시하는데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의식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데 소비자는 그런 상품을 통해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자극받으려고 하는 거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걸 자극해야 의미 있는 상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동 칫솔 그걸 뭐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진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가족이 편안하기 위한 균형 네. 시스템을 자극받기 위해서 그래 이게 기능이 더 나아 그러면서 일반 칫솔이 아니라 전동 칫솔을 그렇죠. 이제 사게 되는 거고 자동차 이거는 사실 좀 다양합니다.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욕망도 있는 네. 거죠. 그런 감정도 있는 거죠. 지배 시스템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패밀리카니까 안전해야 돼 그러면서 균형 3대 이 감정 시스템 가운데 균형 시스템에 자극받아서 보다 안전하고 기능적인 차를 고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배 시스템이나 균형 시스템이라는 게 중심이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상품의 계층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저자가 얘기하지만 연필하고 여자분들 이 눈썹 그리는 아이라이너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한 2배 정도 많아야 네. 듭니다. 비싼 원리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은 20배에서 30배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 자극하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아이라이너는 사실 남한테 멋져 보이고 싶은 아까 추가 모듈 가운데 성욕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거라면 연필은 뭐 활성화시키는 게 손가락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건축가라든가 연필을 아주 중요한 감정 시스템을 일부러 받아들이는 직업군들이 있죠. 예술가. 그럼요. 네.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일단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이라이너가 훨씬 더 중요한 감정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비쌀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상품이 지위, 그러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건드리든지 개성, 네. 이건 자극하는 거죠. 그쵸. 나 이런 정도 아는 사람이야. 그다음 소속감, 내가 이런 상품 쓰는 사람이야. 그밖에 성적 매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을 포함시키면 최고인데 네. 대표적인 게 명품 같은 거. 내가 들면 이걸 들 수 있는 그룹에 속한다. 네. 그런 느낌. 남보다 낫다는 지위에 대한 욕구도 있고. 나 개성 잘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할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성적 매력을 뽐낼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빅3 감정을 다 건드릴 수 있다면 정말 위대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시스템으로 이제 뇌를 자극을 시키면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쓴다라는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백 많이 살 수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퍼카에 좀 지출을 많이 하지 많죠.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고가 사치품 같은 경우도 그런 감정 시스템을 건드리는 면이 아주 강한 건데요. 저자는 아예 그 상품군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흥미로운데 뇌를 활성화하는 상품이 있다. 기호식품이라든가 난 위스키를 좋아해, 네. 와인을 좋아해. 그다음 패션 제품, 가전 제품까지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뇌를 유혹하는 상품도 있다. 아까 말씀해주신 스포츠카, 네.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디자이너 패션 제품, 또 최신 휴대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뇌를 유혹하는 건데. 네. 반면에 아주 일상적인 뇌를 지루하게 만드는 상품도 있다. 이건 활성화될 여지가 없어요. 브랜드가 워낙 강하면 코카콜라쯤 되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생활 필수품, 네. 기저귀 사는데 뇌가 활성화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 그래서 상품을 이 동기와 감정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왜 그토록 인류의 사랑받느냐? 수많은 감정 시스템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리빅 맵이라고 변연계 모델의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각성제죠. 각성제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관찰 동기 같은 게 생겨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지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아주 뭐 어려운 비싼 커피, 네. 루아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나 이걸 안다는 지위를 뽐내고 있는 있어 거죠. 보이죠? 그렇죠. 사치와 향유 이건 자극이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우도 이 감정 시스템에 어디를 건드리냐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스포츠카와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자극과 지배 감정이죠. 네. 내가 자극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낫다는 걸 과시하려는 욕구인데 패밀리카는 그게 아니라 어떤 균형 시스템, 균형이라는 감정 시스템을 자극하는 거죠. 안전하고 귀엽고 네. 우리 가족하고 딱 맞아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이런 감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산업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만 달라져도 감정 시스템이 건드리는 게 달라져요. 피트니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자가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지배 욕구 같은 걸 드러내는 거라면 여성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매력적인 몸매 가꾸기 뭐 이런 쪽이고 네. 웰리스는 좀 뭔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감정 시스템과 동기 시스템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뇌의 구매 결정 과정. 그러니까 7, 80%가 무의식적인 구매를 하고 의식적인 20, 30%조차도 그렇게까지 의식적이지는 네.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 얘기를 들으면 실감이 납니다. 외부 정보 가운데 우리가 뇌에서 의식이라고 불리는 곳에 전달되는 것 자체가 비중이 0.00004%니까 네. 다 그냥 무시하고 옛날 경험이나 감정을 통해서 결정해버리는 네. 거예요. 이 상품은 이런 거야. 그런데 정말 이건 다른가라고 생각하는 외부 정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왜냐하면 뇌는 다 외부 정보를 의식에서 수용하면 폭발해버릴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뇌 하부 영역에 우리의 감정과 동기 시스템을 어떤 결정하는 변연계라는 게 있고 이걸 진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뇌과학 할 때 드렸던 말입니다만 파충류 뇌까지 우리가 진화했을 때는 상당히 뇌가 단순한 형태지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유류 훨씬 더 진화한 영장류의 뇌를 보면 그게 아주 가능한 좁은 공간에 우겨 넣기 위해서 주름진 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넓은 부위가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피질이라는 게 인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경험을 저장해서 패턴화하는 건데 그게 포유류의 뇌인 거죠. 네. 거기까지 온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피질의 역할을 더 나아가서 뒷받침해주는 이 변연계 감정과 동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이게 구매 활동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것조차도 뇌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무의식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해놓고 그 저장된 게 패턴화된 겁니다.
기저귀를 살 때 뭐 이러저러해서 뭐가 나아 어떤 브랜드가 나아가 사실은 막 이렇게 계산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가서 짚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패턴은 이미 들어있는 네. 거죠. 우리 뇌 속에. 그러니까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지 의식이라고 네.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뇌과학자들은 그게 무의식적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고도의 그 확률적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또 더 근본적인 요소가 뇌 이 중간쯤에 있다고 믿는 네. 거죠. 아니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구매 결정이 일어난다면은 사실 고객과 소비자를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이 그런 아닐까 면도 있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뉴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의식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무의식도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건드릴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톡 하고 그걸 건드리면 네. 무의식이 어떤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제가 예전에 한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프라임 효과, 프레임 효과 말고 프라임 효과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자, 이 양식당에 앉아서 음식 메뉴를 주문하는데 그때 갑자기 프랑스 대중음악인 샹송이 나옵니다. 프랑스 메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탈리아 대중음악인 칸소네가 나오면 이탈리아 음식을 선택할 가능. 그거는 막 의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뇌 어떤 부위를 탁 건드리는 거예요. 네. 무의식의 어떤 부분을. 근데 그런 거를 뉴로 마케팅은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완벽한 지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팁을 얻어서 탁 건드리게 할 수는 있다. 그게 이제 뒤에 또 이 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시나 뇌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흔히 좌뇌가 합리적으로 우뇌는 감정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양뇌 모두가 감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자만의 주장은 아니고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따로 있어서 네. 각자 따로 돌아가는 컴퓨터라는 과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왜 뇌가 소우주가 될 만큼 복잡하냐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또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겹쳐진 창 모양으로 다 개입을 해서 거기다 이제 호르몬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도 개입을 하니까 경우의 수가 이제 너무 많아요. 정말 복잡해요. 예, 그래서 어떤 이 저자나 뇌과학자들은 감정이 좌뇌우뇌도 여긴 이걸 담당하고 저걸 담당하고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 뇌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진화 과정의 결과물이 누적돼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번식을 더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가 했던 경험 속에서 그래서 어떤 과제에 직면했을 때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즐겁거나 쾌락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소비도 그런 점에서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과거에 했던 경험을 통해서 패턴을 간단하게 추리하고 거의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하게 되면 본인은 기뻐하는 거고 만약에 당황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이러면 뇌가 다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뇌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단순하게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가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살 때가 있기는 하는데 예. 이게 지름신이 왜 이렇게 나한테만 자주 오는 건가 했더니 이것 또한 또 뇌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 구매도 뭐 일종의 직관인 거거든요. 자극 시스템의 어떤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그건 달라요. 나는 내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많이 사요. 네. 고급 뭐 브랜드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패션 제품을 주로 산다. 뭐 그러면 그 자극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결국은 예상치 않았던 옷이나 신발을 사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자신의 충동에 굴복한다. 뇌 직관에 굴복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걸 뇌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패턴 하에 네. 그래 이거 산다고 내가 뭐 굶어 죽거나 그러진 않아라는 게 뇌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 집을 충동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럴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뇌는 의외로 아주 무의식적으로 구매 결정을 하고 그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뇌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뉴로 마케팅 전공자들의 주장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소비자 유형. 빅3 감정 시스템, 동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빅3에서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7개 소비자 유형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이분 모델의 이제 가장 유명한 분야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떤 데 속할까?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만 전통주의자, 꼼꼼하게 검증하고 세부 사항을 살피는 분들이고 조화론자는 결합과 돌봄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전통주의자인데 이분들에 비해서 조금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네. 개방주의자는 누리고 즐기는 것, 새로운 상품 써보고 싶어하는 것. 쾌락주의자는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색다른 보상을 원하는 것. 얼리 어댑터 같은 네. 분들 그렇죠. 모험가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자부터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투적이고 충동적으로 구매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확 지르는 네. 성향들이고 실행가, 자신의 지위나 영민함을 구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거 알고 이거 소비하는 사람이야. 커피 같은 기호품에서도 뭐 싱글 몰트 위스키 잘한다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실행가들이 있는 거죠. 이거 모르지? 난 알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가 규율 숭배자. 이건 어떤 딱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구매하는 분들이고 뭐 이것저것 관심 없는 방관자. 네. 이렇게 7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보니까 어디 약간 속하세요? 개방주의자 정도 같아요. 뭐 새로운 게 나타나면 네. 누려보고 싶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그걸 충동적으로 무리해서 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거예요. 네. 쾌락주의자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7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관심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보자. 누가 제일 관심이 많겠느냐. 모험가, 실행가, 쾌락주의자 순이고 네. 전통주의자, 조화론자, 규율 숭배자는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나지는 않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그럼요. 높지 않은 거죠. 일상적인 잠이나 네.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자동차는 실행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안목이 있고 여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실행가. 또 모험가들은 자동차 중에서도 특별하고 그 눈에 띄는 기질을 가진 자동차를 좋아하죠. 제로백. 그러니까 100km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 차는 3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험가일 가능성이 높죠. 모험가 유형이죠. 네.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거고 정원용품 반면에 이런 거는 규율 숭배자, 가족을 중시하고 또 시간대별로 맞춰서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이나 조화론자, 전통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사치품들, 고가 사치품들 같은 경우는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실행가, 또 자극을 강렬하게 받고 싶어하는 쾌락주의자. 가 이제 많이 사는 반면에 네. 뭐 규율 숭배자라든가 전통주의자, 일부 조화론자들은 절제하죠 그런 것을. 근데 이게 꼭 필요하면 사지만 사지 않는 거죠. 네. 또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성별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 사실은 남녀 얘기가 나오면 학문에서도 좀 꺼려요. 네.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명제가 되고 나니까 뭐 다르다고? 아니야 뭐 이런 반론이 나올 네. 수 있는데 저자 얘기는 뭐 남녀한테 동일한 기회를 사회가 부여해야 된다는 남녀 평등 개념은 맞는 얘기지만 신체적으로 특히 저자가 주목하는 뇌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구매 패턴에서도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 어떤 뇌 변연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호르몬에서도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이른바 남성 호르몬이라는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이라는 에스트로겐 역할 때문에 남녀 차이가 더 벌어진다. 네. 그런 건 인정하고 구매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체계화하는 남성, 공감하는 여성으로 나뉘는데 이게 쇼핑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편의점 가면 남성들은 과자는 저기 있고 도시락은 저기 이런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서 꼭 물어보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상품을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이게 필요했지.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했지 하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분야도 다르죠. 남성은 자동차, 기계, 기술 장비, 여성은 소설과 예술,
배려와 아늑함을 제공하는 상품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네, 앞서 자동차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동차를 살 때도 남성과 여성의 기준 좀 다르겠죠. 네, 이건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차 세일즈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긴 한데요. 남성은 엔진부터 관심을 가지죠. 뚜껑부터 엽니다. 후드를 열고 여성은 실내 디자인부터 봅니다. 이게 이쁘고 편리할 것인지. 중요하죠. 예, 그리고 남성은 기술 장치, 새로 장착된 버튼에 관심이 많은데 여성은 자신이 가볍게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라는 독일 명차 브랜드의 구매자는 90%입니다. 이거는 근육질의 차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선호하는 거고 매대에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남성은 큰 덩어리로 구역을 나누는 체계화하는 분들인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구체적인 상품의 위치를 잘 몰라서 매번 갈 때마다 편의점 알바생한테 물어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천천히 꼼꼼하게 아주 보면서 시선을 상품별로 많이 멈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스포츠용품점에서도 성별에 따른 다른 차이점이 있었죠. 이건 광명수 씨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통 스포츠용품점에 가면 스포츠 의류부터 보나요? 신발부터 보나요? 의류부터 보죠. 그래요? 남성들은 신발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뇌가 가진 선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실패가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라서 좀 말씀드리면 셀프 서비스형, 미국으로 치면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 중에 독일의 리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고를 내보냈어요. 근데 아주 남성적이면서 냉소적인 광고인데 이 보디빌더가 이렇게 숙일 때마다 방구를 끼는 광고였는데 이 창고형 할인 매장에 가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여성들이 보기엔 기겁할 만한 광고에 불쾌하니까 남성들이야 뭐 헤헤거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광고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던 예도 여성의 뇌, 여성의 선호의 차이를 모른 데서 시작된 비극이었다고 얘기해요. 역시나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뇌과학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층도 많은 마케팅 전문가가 오해하고 있는 부류였습니다. 이건 저도 실감하는데요. 돈이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경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던 시기에 돈을 번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층이 된다고 뭐 새로운 시니어 소비자층이라고 많이 분석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뇌 과학 특성상 소비 자체를 싫어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러 가지 그 나이가 들면서 뇌의 그 기능들이 퇴화되는데 그 퇴화되는 기능들 때문에 소비나 구매가 아주 번거로운 일이 돼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일이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소비하고 소비 자체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상대로 야 새로운 우리 고객층이 생겨났다고 막 여러 가지 그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해봐야 씨알도 안 먹겠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노화라는 것도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의 구매 활동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브랜드의 힘. 뇌과학을 마케팅에 활용하다 보니까 뉴로 마케팅, 신경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브랜드.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코카콜라 예를 들었잖아요. 그거 마실 때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저자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뇌 속에 브랜드 지정석이 있다. 아예 딱 자리 잡아서 안 되는 거죠. 우리 기업들 서구인들의 뇌 속에 얼마나 지정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엔 뭐 가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지정석들을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과 비교해 보자면 아직은 갈 길이 먼 단계죠. 이 자동 모드로 뇌가 전환된다고 합니다. 7, 80%는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동 모드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세제는 뭐
자동차는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로 가버리는 거죠. 뭐 브랜드의 가격이 얼마냐, 뭐 성능은 어떠냐 이걸 따지는 건 부차적인 문제가 네. 됩니다. 물론 비싸면은 따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게 성공하려면 소비자, 구매자한테 뭔가에 의해서든 간에 아주 긍정적인 즐거운 감정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 속에 심은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신경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다양한 신경세포가 동시에 연결돼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지정석이 머릿속에 있는데 코카콜라 하나가 거기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애플이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를 때 특별한 고민이나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네. 자동 모드로 전환돼서 그냥 선택하고 마니까. 그래서 이런 건 슈퍼 코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브랜드들이 인플레이션에 돈도 많이 벌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고 또 뭐 대충 불량품이 나거나 리콜이 나와도 소비자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도 따라가죠. 그렇죠. 또 사죠. 또 사죠. 네, 신경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업이나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코카콜라 브랜드의 로고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꽤 자주 바뀌었습니다. 오. 자기 유사성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니베아라는 그 핸드크림. 네. 니베아가 딱 생각이 나시죠. 짙은 푸른색의 하얀색 네. 로고인데 조금씩 바뀌었는데 예전 거하고 비슷합니다. 핵심 정체성은 그대로 두고 네. 대신 조금씩 변화를 줘서 지루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걸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외 앞쪽 살짝 바꾸는 거, 그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은 있는데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건데, 포르쉐라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911이라는 포르쉐 911이라는 대표적인 차가 나왔을 때 큰 성능이나 디자인에서 변화는 없어요. 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페이스 리프팅 정도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해 보면 독일 차 중에 가장 대중적인 차인데, 이거는 모든 유형의 소비자들이 다 사는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게 브랜드 라인업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잘 아는 비틀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자들. 이거 모르는 분들은 뭔가 약간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 벤 모는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중시하는 조화론자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도 실용적인 유형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라인업을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고가의 파에톤이라는 자동차 브랜드까지 내놨어요. 네. 근데 고가는 폭스바겐에서 사지는 않잖아. 포르쉐라든가 더 뭐 올라가죠. 페라리라든가 이런 걸 사니까.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뇌 속에 저장된 그 유형들에 맞게 제품을 내놔야 된다는 부담을 기업들은 가지고 있죠. 실패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성공 사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젊은 분들도 최근 몇 년간 좋아하게 된 예거마이스트라는 리쿠어가 있거든요. 이게 네. 뭐 약초로 만든 술인데요. 독주인데 이게 원래는 독일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시니어 계층이나 먹던 오래된 전통 약주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 이미지 변화에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젊은 분들이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 술을 마신다는 광고 캠페인을 계속했는데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우리 상품을 사랑해주는 소비자층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 유형에 그동안 조화론자들이 제일 중심이었는데 쾌락주의자까지 끌어들인다?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이건 수십 년에 걸친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성공한 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예 컬트 브랜드라 그래서 지정석이 딱 있고 이거는 특정한 계층의 소비자 유형들만 사는 브랜드들도 있죠. 그 저자가 꼽은 컬트 브랜드로는 뭐 랄프 로렌, 네. 패션 쪽에 포르쉐, 또 오토바이는 할리 데이비슨, 그 다음에 애플, 레드불이라고 왜 이 저 각성제 효과 있는 음료 있죠. 음료, 에너지 음료 등도 네. 컬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코카콜라처럼 지정석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라이벌 회사가 다시 그 지정석을 차지하기까지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렇죠. 펩시도 한두 차례 거의 쫓아간 적은 있지만 뒤집은 적은 없어요. 네. 그럼 펩시는 어떻게 추격자로서 기업 전략을 갖고 갔을까요? 책에는 물론 안 나오는 얘기지만 네. 다른 사업으로 했어요. 코카콜라에선 뒤처지지만 피자 사업도 있고 네. 다양한 사업에서 총체적인 매출은
코카콜라를 앞섰죠. 펩시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브랜드가 지정석을 갖고 나면 그 지정석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가 네.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애플이 한번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 지정석을 빨리 꿰차야 될 텐데요. 예. 또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도 뇌과학 연구의 성과들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네. 편의점 매대라든가 대형마트 매대가 그냥 뭐 대충 여기 넣어 여기 이게 아닙니다. 네. 아주 과학적인 구성들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있더라고요. 우선 그 과학적 구성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의 35%는 갈 때부터 그냥 살 상품을 정해놓고 가서 고릅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거기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고 캠페인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 그냥 답정너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획 구매를 안 하는 충동 구매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65%다. 절반은 카테고리만 정해놓고 간다. 내가 면도기 같은 걸 사야지. 면도기는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글쎄 가서 봐야지 이런 거고. 나머지 절반은 그야말로 구경하다가 집어드는 네. 말 그대로 충동 구매인데 이런 사람들의 비율을 잘 고려해서 매장 레이아웃을 정하는데요. 입구 쪽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딱 거기서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되니까 네. 들어가 보시면 입구 쪽이 휑하고 오히려 신선식품, 야채 과일이 많아요. 네. 채소 과일이.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를 느끼게 하잖아요. 식욕을 느끼게 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느낌을 주면서 여기서 물건을 많이 사도 안심이 된다는 감정을 갖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고객 머릿속에 여기를 가면 이게 있을 거야 하는 가상의 지도가 있는데 반드시 유통업체는 그 지도에 걸맞는 레이아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이쯤 있을 거야 해서 가보면 진짜 있는. 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큐 매니지먼트. 우리 지금 유튜브와 라디오로 내보내고 있는 이 방송에도 QCC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줄거리, 얼개를 그린 종인데 있죠. Q라는 게 Q 사인을 주는 거고 시작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Q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렇게 소비를 한다면 그 감정과 동기를 건드리는 Q 사인이 있을 거다. 아까 프라임 효과 얘기하면서 그게 그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스 음악이자 이탈리아 음악이었던 큐 사인을 던지는 네. 이쪽 거 먹어 큐 사인을 딱 던지는데 즉각적인 구매나 비구매로 이어지는 큐 사인들이 있을 거다. 아주 사소한 디테일과 무의식적 메시지에 이걸 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오는 사례는 우유나 치즈, 버터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뒤쪽에 있는 제품 설명, 와인도 그렇습니다. 네. 와인 제품 설명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성분 표시 말고 위에 이 와인이 어떤 거냐에 대한 혹은 크림, 치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에 대한 설명 문구 하나 수식어 하나가 달라지면 매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큐 사인을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이게 참 신선하고 유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큐 사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뇌과학 연구 결과물들이 집약돼 있긴 합니다. 3초 내에 포착될 수 있는 단어들, 그다음 아주 단순한 문장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문장들.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알코올 음료 혹은 비알코올 음료라면 뭐 팔팔 끓는 에너지, 스포츠 뭐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자극이 많이 되는 거죠. 동기나 감정에 네.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품 살 때 이 포장지가 큐 사인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매출 바꿔놓죠.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페로로 초콜릿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볼 라파엘로라는 건데 요거는 그 디자인 하나하나를 그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볼로 네. 싸잖아요. 그리고 그 볼 뒤에 제품 설명도 보면 상당히 감각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초콜릿 상품이 된 건데 그러면서 다양한 감각들이 다양한 채널로 우리 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경 강화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야 된다. 맛있겠네 정도가 아니라 이쁘기도 하네. 뭐 이런 다양한 다감각이 동시에 뇌에 들어오게 하면 큐 사인이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거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 책에 많이 소개되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유통업체나 외식업체에서 제일 불만인 게
끝에 좋은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심리학 연구 결과도 그런데 이 저자는 뇌과학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뇌과학에도 마지막 인상이 오래 남으니까 이 신피질에 저장이 돼서 패턴이 되니까 네. 마지막에 불친절한 곳은 영 아니야. 네. 이런 평생 느낌들이 불친절한 있거든요. 곳으로 그렇죠. 남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네. 체크인 할 때는 그렇게 대기 시간도 줄여주고 친절한데 계산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신경도 안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속에 그 호텔 브랜드가 아주 불쾌하게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뇌과학에선 큐 사인을 죽이는 네. 요소니까 주의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신경 마케팅 당장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전적일까요? 예, 조금씩 그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으니까 한 20년 돼 가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주 가장 극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본사 기획팀에서 구사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에 내려보냅니다. 매대 구성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명쾌한 지침을 내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 가게를 예로 들어보면 네. 신발의 진짜 냄새는 고약하게 그지없습니다. 가죽 냄새 또 그 가죽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미약을 넣어놓는데 네. 그러면 그 큐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냄새로 바꿔주는 거죠. 가죽 냄새 가운데서도 조금 좋은 오래된 질 좋은 가죽 냄새에 살짝 향기를 입힌다든지 해서 실제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은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에버크롬비 앤 피치라는 패션 브랜드는 아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향을 연구해서 아주 향이 강렬한데 그걸 매장에서 계속 사용해요. 네. 저는 가니까 어질어질하던데 젊은 분들은 좋아해서 그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소매 행동과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기업이나 브랜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셔야죠. 근데 뇌과학 얘기가 조금 많아서 네. 까다롭게 느끼실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실전에서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자기관리, 동기부여, 맞춤형 리더십, 조직문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법, 예지은 저자가 쓴 리더라면 한 번은 만나게 될 이슈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이슈가 사실 많죠. 그걸 총망라한 책이어서 저희가 선정했고요. 자,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